H10이라고 하는 부서에 최초 보도해서 그 김숙희로 추정되는 해커가 있고 네, 그 해커의 정보를 인프라를 폭로한다. 얘네가 왜 외교부 거 깨비메를 힘으로 받고 있었을까? 김숙희는 해커가 아니다. 라고 그냥 대놓고 폄하하는 해커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그대로 들어있길래 그냥 걸릴 줄 알았던 건데 중국인일 수도 있고 김숙희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얘네가 이제 아티팩이라 해가지고 ER 덤퍼에서 있는 파일들이라든지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분석한 게 이제 두 번째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아티팩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첩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얘네가 김숙희 애들이 피싱 공격을 했던 피싱 툴kit이 있고 그 툴kit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고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퀘스트라는 로고가 있고 하나는 제너레이트라는 로고가 있는데 리퀘스트는 얘네가 피싱 보낼 때 경로를 어떤 메일, 어떤 형태로 보냈는지를 기록한 로고하고 빅팀 사이트에서 피해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정보를 가져간 거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PHP에서 만들어진 로고가 있는데 이걸 까보면 실제로 실패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성공한 로고들이 있어요. 이 안에 내보면 얘네가 계정하고 패스워드 갖다가 그냥 평범으로 그대로 해서 이 로고를 받아서 저장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거기 이제 패스워드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해볼 수는 없고 참 뭐 알려줄 수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가 사용할 때도 보면은 그 컬이라고 하는 그 커맨드 명령이 있거든요. 커맨드 명령 가지고 얘네가 그 피싱 사이트에서 그냥 실행 파일 같은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받아보는 형태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에서는 얘네가 그 톰캣 리모트 커널 백도어 해가지고 톰캣은 아마 국내 행정기관들이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톰캣에 옛날에 그 리모트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그 일종의 백도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커널 레벨입니다. 그래서 커널 레벨로 해서 백도어를 심어 놓은 게 있어서 아예 얘네가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가 돼서 요거는 조금 그 톰캣을 쓰시는 기관들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SKT 해킹 났을 때도 그 악성 코드가 이제 커널 레벨에서 이제 숨기는 그 루트킷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몇만 대 되는 서버를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네. 그 새로 감염된 서버들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 다른 통신사들도 이제 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네. 저는 공공기관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버 한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리모트 톰캣 시작점을 보면 국내 공공기관들과 행정기관들이 톰캣을 꽤 오래된, 그러니까 이미 뭐 단종된 버전을 쓰는 기관도 많이 있고 패치가 안 된 기종을 많이 쓰는 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기관에 사용하는 톰캣 기종이 낫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안쪽에 있는 서버면은 톰캣 취약점은 그냥 두는 데가 네, 진짜 그쵸. 많거든요. 그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많이 그러는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근데 악성 코드도 악성 코드인데요. 톰캣 악성 코드랑 뭐 그런 것도 문제긴 한데 결국 외부에서 이제 뚫고 들어온 다음에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키는 그쵸, 거잖아요. 네. 뚫고 들어오는 이제 과정으로 좀 많이 보였던 게 아이반티 CV 공격을 한 VPN VPN 아이반티랑 이제 몇 가지 더 공격 코드들이 보였는데 저는 그 아이반티 그 CV 코드 보고 되게 감탄했어요. 진짜 잘 짰더라고요. 이반티 코드는 이미 POC가 이미 기커브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도 얼마든지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 원래 코드 갖다가 사용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튜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좀 고치고 뭐 튜닝해서 자기네들 입맛 맞게끔 해서 코드는 그냥 이미 공개되어 있는 코드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코드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수정해서 얘네 사용한 거 봐서는 굉장히 임팩트하게 했을 거라는 이제 판단이 돼서 최근에 뭐 SKT도 그러고 여러 정황상 지금 VPN이 참 이슈가 되거든요. 모든 기관의 기본 네트워크가 다 내부 하더라도 외부하고 연결고리는 VPN이 있거든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VPN만 뚫으면 바로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 그래서 이제 VPN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반티도 그렇고 뭐 국내 보안 솔루션들도 되게 많이 찾고 나와서 악용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SKT도 그런 그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전에 뭐 원자력 발전소도 VPN으로 네. 터졌었고 이번에 SGI 서울고정도 VPN이 문제였고 그 사실 그 실무자들이 좀 말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요. 정작 VPN만 들어오면은 오히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권한이 뚫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자기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ACL이랑 막 자기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분리가 돼 있는데 집에서 VPN을 붙으면 오히려 무적인 회사들이 은근히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VPN 서버들도 앞에 그 제가 깨비메일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패치를 잘 못해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사람들이 새벽에 대응하고 하기 때문에 VPN 서버를 생각보다 내려서 패치를 하고 리부트를 하고 하려면은 일이 크니까 그대로 두는 데가 이제 진짜 많은 거죠. 이제 VPN이라는 게 원래는 되게 보안을 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지금은 그 VPN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해킹을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와가지고 이번에 좀 VPN에 대한 뭐 보안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 되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회사마다 VPN 그 계정이나 액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안 관리나 뭐 심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사실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VPN 로그인 했을 때 OTP 붙이고 또 VPN 로그인 몇 번 이상 틀리면 잠그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 아이반티 그 소스 코드를 제가 좀 보고 시뮬레이팅을 해보니까 이거는 저기 그 취약점이 뭐 계정으로 액세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로 원격에서 바로 명령 날리는 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아예 그냥 로그가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요 VPN들 취약점들이 보면 그 VPN의 그 자체 내부적으로 있는 그 취약점 이용해가지고 원격에서 그냥 인증 없이 바로 들어가는 코드이기 때문에 인증이 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로데이로 많이 찾으려고 해커들은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VPN을 갖다가 전번에 한번 다 새롭게 좀 분석 좀 해보고 진단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네, 사실 이제 이번 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다행히 이거는 CV가 이미 공개가 돼 있고 그 페이로드도 알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IDS나 IPS로 패턴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또 다른 취약점이 나오거나 또 다른 제로데이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되게 막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자기네가 VPN을 쓰는 거를 아는 담당자가 많이 없을 거예요. 크리미 IP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키사라든 이런 기관에서 한번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반티라든지 국내 보안 솔루션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취약한 버전 쓰고 있는지 한번 이거를 좀 ASM 통해가지고 한번 검사해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참에 이제 정부기관들 VPN 다 뒤져가지고 네. 한번 스캔을 다 해볼 필요는 저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아이반티는 저는 이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요. 공공기관은 이제 국내 VPN 많이 쓰니까 이거는 뭐 공공기관의 뭐 하도급 업체라든가 이제 다른 일반 기업 혹은 방산 기업의 하도급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했지 않았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거 외에 또 요즘 많이 그 취약점 쪽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시큐위즈 또 여기 덤프 있더라고요. 네. 시큐위즈 VPN도 예전에 이제 여러 취약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해커가 끊임없이 여기를 건드리는 거 봐서 좀 그 문제가 방치되어 있는 VPN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네.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VPN을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데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다시 한번 이쪽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깔아놓은 그 로그 수집과 심과 소아로는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이 사실 대응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해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서 당한 거지 다른 큰 기업들도 아마 이렇게 CV로 VPN 통해서 어택 들어오고 안까지 들어오면은 그거를 제때 네, 디텍션하고 막을 수 있는 회사 저는 몇 개 없다고 보거든요. 뭐 ISMS 인증이나 뭐 그런 쪽 인증에서 뭐 해주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는 해킹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이게 별도의 보안 프로세스 강화가 사실 저는 제가 필요할 거라고 뭐 봅니다. 컨설팅을 해봤지만 국내 컨설팅에서 만약 ISMSP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안 장비 취약점 점검은 스크립트 돌리는 게 아니고요. 다 인터뷰예요. 담당자들한테 뭐 패스워드는 3개월 단위로 바꾸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안에 뭐 이게 뭐 CV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VPN에 이런 취약점이 있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저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되게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거 나온 다음에 뭐 해결 방법, 조치 방안 나오면은 뭐 의심스러운 로그를 뭐 이렇게 차단하세요. 뭐 의심스러운 IP를 차단하세요 하는데 그 뭐 어떤 기준으로 의심스럽다고 하는지 그런 얘기는 제공을 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 시사라가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CV 코드 중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악용 코드가 나왔고 실제 사례가 나오면 걔네가 KV라가는 코드를 따가지고 국방부나 뭐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안 패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패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한번 사례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보안 장비에서 문제 생기면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이런 걸 점검을 하고 뭔가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눈여겨보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킴스키 그룹이 또 좋아하는 툴이 하나 있더라고요. 코발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요 코발트 스트라이커가 과거에도 킴스키 해킹 그룹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얘네가 C2 서버용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코발트스트라이크 비콘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흔적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도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사용하는 비콘은 그 HTTP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는 난독화돼서 안에 있는 해시값을 갖다가 알 수가 없고 비콘을 쐈을 때 서버에서 이 응답하는 경우는 특정 쿼리가 와야만 서버가 응답을 주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포트 열렸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 봐서는 과거에 그 북한 킴스키 애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코발트스트라이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C2 서버들이 종류가 이제 굉장히 네, 많이 많은데요.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코발트 스트라이크도 판매하는 솔루션이고, 근데 사실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제일 잘 만들긴 했어요. 네. 제일 쓰기도 편하고. 근데 이게 진짜 여기저기 정말 많이 퍼져 있거든요. 크리미널 IP로 봐도. 저는 기업들이 이것만 좀 제때제때 좀 맞아요. 막았으면 네, 좋겠는데 너무 이게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 C2 서버에 자기네 회사 연결이 돼 있는데도 그냥 넉넉히 있는 회사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딱 보니까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반티 CV 같은 뭐 이런 걸로 공급 표면에 열려 있는 VPN 포트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고 어딘가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C2로 자기 쪽으로 연결해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쉽게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이제 개구멍을 만들어두고, 네.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딱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도 코발트스트라이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C2이기 때문에 뭐 ASM 통해 가지고 스캔해서 IP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기관들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보안대 쪽으로 좀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크리미널 IP 네. 그 GitHub에 코발트 스트라이크 IP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그 공유하고 크리미널 있습니다. IP에서 네. 코발트스트라이크 나오고 실제로는 그 CIP에서 그 때리면 서버로부터 응답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코발트스트라이크 비콘 서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쪽도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모바일 있는데 얘네가 뭐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토이박스라고 해가지고 소스가 있어서 얘네가 기존에 뭐 PC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도 어느 정도 얘네가 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썼던 자기 개발 시스템이 그 데비안 데스크탑 버전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데스크탑 폴더가 있길래 윈도우즈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데비안이더라고요. 거기에 막 그 자기가 웹서핑 했던 기록도 있고, 되게 맞습니다.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있던데 어떤 게 좀 근데 여기 흥미롭나요? 보시면 이제 데비안만 쓴 게 아니고 얘 안에 보면 그 폴더에 VMX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프라 있는 걸 통으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얘네가 그 개발자나 이 운영자들이 사용했던 습관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킴스키 그룹들이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VM을 갖다가 왔다 갔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도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네, 저는 그 해커의 자기 계정도 이게 노출이 네, 이제 됐잖아요. 그쵸. 이게 그 vps.bz 그 호스팅 서버 거기랑 그 어디죠? 그 모노 VM 여기 두 개가 해커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그대로 들어있길래 저는 이거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거 그대로 좀 조사해가지고 저 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킴스키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도메인을 등록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메일 계정 갖다가 일종의 IOC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수사할 때 참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렉 보고서에서도 약간 이게 여기 이메일 노출돼 있네 하하하 뭐 이렇게 마스터 패스워드도 그런 다 것도 노출됐어요.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진짜 킴스키 그룹이 사용하는 인프라였으면 제가 볼 때는 임팩트가 커요. 사실은 크리티컬하고 걔네들이 사용했던 전술이라든지 문서, 도구가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클 거라고 봅니다. 우리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킴스키도 걔네들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기사 봤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도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사실. 그렇죠. 뭐 저의 영상을 나중에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저희가 그 VPN 같은 거 매번 잘 막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웹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우리 회사에 액세스하는 IP들에 대해 VPN이면 좀 이제 차단을 하고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제 이 친구도 자기가 그 침투할 때 VPN 서비스를 쓴 흔적이 완전 나오더라고요. 네. 그 퓨어 VPN이랑 그 쭉 VPN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썼더라고요. 여기서 결제까지도 했고. 네, 결제할 때 보니까 얘네가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를 공개했던 애들이 킴스키는 해커가 아니다 라고 그냥 대놓고 폄하하는 그런 멘트를 달았거든요. 해커라면 사실 은닉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원히 안 걸릴 줄 알았던 건지.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진짜 킴스키냐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얘네가 말한 게 뭐냐면 아이덴티파잉 뭐 킴스키라 해가지고 킴스키라고 판단했던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피싱 툴킷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과거에 킴스키 했던 것들 방법하고 동일하고 국내 보안 솔루션 업체들 이름으로 사칭해가지고 보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첩사 얘기했는데 얘네가 피싱 메일 보낸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계정으로 해가지고 피싱 메일 보낸 것도 있고, 국내 유명한 엘모 회사의 이름으로 뭐 메일 보낸 것도 있고, 그런 정황들 판단했을 때 이 저자들이 이거는 킴스키가 사용했던 툴키라고 동일하다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보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게, 얘네가 만약 킴스키면 5월 30일부터 6월 1일 중국에서는 그 단오절이거든요. 단오절이면 중국 애들은 그날 휴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날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얘네가 중국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 배시 히스파를 보게 되면 OCR을 이용해가지고 PDF에서 한글과 영어만 출연해가지고 뽑아낸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북한 애들이면 굳이 이걸 OCR로 뽑아낼 필요 없는데 왜 뽑았을까? 그러면 이게 중국인일 수도 있고 킴스키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되게 지금 멘붕이 왔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테크니컬 쪽 툴을 보면은 김숙희나 북한 그룹들이 많이 쓰는 그런 기술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중국 쪽이랑 옛날에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해볼 때 중국 춘절되면요 정말 보안 로고가 확 줄어들거든요. 중국은 춘절을 확실하게 싫은 것 같아요.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공격들이 줄어드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왜 일을 약간 이런 생각도 또 그렇죠.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히스토리로고 저도 그 봤는데, 그 저기 CQ위즈의 그 CQ SSL 그 VPN 그 회사 그 제품 소개서를 OCR로 화면을 뽑아내서. 이미지 인식을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니 저기 북한이면은 한글을 왜 못 읽지?라는 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으로 봤을 때는 킴스키냐 중국 애들이 사칭한 거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섞인 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해커들이 킴스키를 사칭했을 수도 있고, 중국 애들이 킴스키와 협력을 해서 뭔가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뭐 지금 협력설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두 개가 섞였거나 협력을 통했거나, 내지는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누군가 이거를 유추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지금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저는 보고 되게 재밌던 게, 이 친구들이 이미지 인식을 AI로 해가지고 네. 정보를 빼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아키텍처를 빼내려는 것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제품 속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A000에 들어갔고 B000에 들어갔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 인식을 통해 쫙 빼내면요, 깨비메일이든 혹은 PKI든 그런 자기네 제품이 들어간 002의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토대로 이제 해커는 자기가 공격 타겟을 잡는 거죠. 그 깨비 회사 여기 해커가 인식한 그 소개서를 저도 다운받아서 봤더니 그 진짜 엄청난 002의 로고들과 그게 다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면은 사실 리스트가 쫙 나오고 타겟이 굉장히 쉽게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격 타겟이 딱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광고나 영업을 위해서 소개서에 그 넣는 거는 중요한 거긴 한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느끼는 건 뭐냐면, 국내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이제 만드는 이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이렇게 공격자나 뭐 킴스키 같은 애들한테 되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그거에 대한 문서를 갖다 작성하실 때 조금 보안 규정에 맞게끔 작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제 그거 점검하는 것도 요즘에는 간단하거든요. 네. 그냥 매뉴얼을 그냥 챗GPT에 다 올리고 이 음. 중에서 보안 취약점이 될 만한 거 뽑아줘 하면은 생각보다 쫙 다 뽑아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직접 이제 매뉴얼 어디 업로드하기 전에 만들어 두시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인증 쪽 파일 좀 보셨나요? 보면 시큐어 키위.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우리나 사용하는 GPK가 있는데, 얘네들이 안에 보면 그 GPK 인증서 다 털었어요. 거기 보면 통일부도 있습니다. 사실 통일부에 어떤 개인 사용하는 인증서가 다 있어서 이름도 나와 있어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 봐서는 공인인증서도 많이 얘네가 털어서 자기네 저장소에 저장해 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게 좀 저는 이제 재밌는 게, 행정 전자서명 기술 요건, 요 PDF 파일을 해커가 그 또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준 그 내용들을 빼더라고요. 이게 PKI 시스템을 공격하고 분석하려고 이 문서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좀 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서가 의아한 거는, 해커가 이거 한 기록은 얼마 전인데 문서는 2014년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2014년도 거 모듈을 쓰는 기관이 꽤 많은 게 아닌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인증 관련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과거에 2014년 뭐 15년에 쓰는 것들도 지금 계속 쓰는 것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안 측면에서 과연 좋은가, 오히려 거꾸로 이 국가 보안 인증 때문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못하면서 더 보안 홀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방안을 좀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기 CQ 키 여기는 어쨌든 국가 관련 인증 모듈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굉장히 깊게 연루가 된 것처럼 덤프 파일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해킹이 발생했고까지는 저희가 뭐 추정이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부기관에서 이 모듈을 쓰는 곳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점검을 해보시는 게. 여기 보면은 뭐 인증키만 유출된 게 아니라 뭐 프라이빗 키도 유출되고 뭐 하여튼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뭐 인증키가 있으면 다 폐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뭔가 좀 초기화시켜가지고 다시 보안을 리셋해가지고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안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설을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부풀리는 걸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얘네가 과연 이거 공개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근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킴스키 그룹의 인프라를 찾은 해커들이 직접 해킹해가지고 정보 유출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킴스키랑 뭐 관련되어 있는 뭐 협력 관계든 뭐 사칭이든 얘네가 뭐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 두 개를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킴스키 그룹이 사용했던 툴킷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안에 정보를 수집했던 것들이 나가게 되면 분명히 걔는 내부적으로는 좀 타격이 클 거라서, 어쨌든 김숙희가 털린 거라고 하면은 김숙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그쵸. 제일 화가 네. 나는 상황이죠. 맞아요. 어쩌면 북한 사람이 맞으면 지금 처형당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이거 담당자는 아마 평형으로 소환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티팩의 문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넥스트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계획이 뭐가 있냐면 2023년도 9월 달에 얘네가 넥스트 포럼 다시 온라인.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등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네임치프라고 하는 미국의 도메인 등록회사를 통해 가지고 등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네임치프에다가 잘 하지 않거든요. 이때 그 대금 지불을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추적이 안 되면 보통 비트코인 안 하고 다른 걸 했을 텐데, 모네로라든가. 예, 그렇죠. 저자들이 얘네가 좀 이상하다, 킴스키 치고는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폄하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네, 내용이 네. 이제 도메인 등록과 관련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해커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을. 네. 진짜 국가 배우 킴스키면 너는 이거 추적 안 당하게 하려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도 나와서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부분들이 합니다. 근데 저희 내피셜이긴 한데요. 김숙희가 사실 문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근데 전혀 뭐 잡히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계속 활동을 하고 그렇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애가 그냥 정신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영상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왜 해커를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못 잡고 있으니까 얘도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자기 흔적은 다 남겨도 전혀 잡지를 못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 문서에 나온 해커가 쓴 수많은 도메인이나 악성 IP나 C2IP들, 그래도 크리미널 IP로 체크를 해보면은 네. 대부분 또 김숙희로 딱 잘 태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수사하실 때 이 문서에서는 이 도메인을 등록할 때 얘네가 실수로 도메인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이메일 계정을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기존에 몰랐던 뭐 북한 킴스키 멤버들 생겼던 이메일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걸 잘 파악을 하셨다가 수사하실 때 참조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얘네가 신생 도메인 만들 때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분들도 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네. 저는 방첩사가 어쨌든 국방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뭔가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뭐 뉴스를 검색을 해봐도 방첩사 검색해보면은 뭐 해체 뭐 이런 뉴스만 나오고 하니까, 좀 방첩사나 국방 단위에서 이런 문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네, 많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저는 덤프를 저도 어제 한 10시간 정도 덤프를 까봤는데, 네. 이게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외교부나 방첩사 쪽은 공급망 이슈랑 이 피싱 이슈, 그리고 또 아이반티 해킹이나 뭐 시큐어 SSL 같은 뭐 이런 원격 근무, 공격 표명 관리, 뭐 VPN 해킹 이런 쪽도 있고, CV 취약점, 그리고 뭐 C2 코발트 스트라이크, 여러 가지 또 이제 해커가 썼던 VPS 방탄 호스팅까지, 네. 정말 스레트 인텔리전스까지, 정말 PK 해킹까지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교과서를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뭐 대응하는 방법들, 뭐 의심스러운 거 어쩌고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비판을 하면서 요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좀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은 다 다루진 못했지만 다음에 또 영상에서
네, 자세히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로 또 한번 네,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